후 별도로 기자회견을 하실 시간을 마련해 드릴 예정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실 분. 먼저 YTN의 김종균 기자 질문해 주십시오. YTN 김종입니다. 인수위 발표를 보면 청와대는 작지만 강하게 총리실은 비대화 이전으로 바뀌겠다. 참여정부 청와대 같은 경우는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통합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 반면에 새 정부의 청와대는 힘이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청와대와 총리실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됩니까? 또 총리의 위상과 역할도 이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당선인께서 원하는 총리상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상을 물어야지 총리상을 물으면 총리 인터뷰 같잖아요. 저는 대통령이나 총리는 각자의 역할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로운 정부는 총리실과 대통령실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능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총리실도 일을 할 수 있고 청와대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와대 조직도 조직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직급도 사실은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는 내각을 중심으로 일을 해나갈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고 청와대는 조정 기능에 한정지어서 일을 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총리가 임명이 되면은 총리는 앞으로 세계 시장을 다니면서 자원 외교 뭐 여러 분야에서 해야 할 역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리의 역할이 보조의 역할이 아니라 총리 자리의 독자적인 업무를 가지고 국내외에서 아마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연합뉴스 이승관 기자입니다. 새 정부 총리 인선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앞으로 언제쯤이면 인선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지도 좀 알려주십시오. 아울러 첫 총리와 강요들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 기준과 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임명이 늦어진 것이 아니고 계획대로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아마 1월 말쯤 또 2월 초에 국회 일정과 맞춰서 저희가 그때까지 확정을 지어서 늦지 않도록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각도 국무위원 임명도 마찬가지 일정에 맞춰서 다 하게 될 것이고 이번 내각의 임명은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입각하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월 총선이 아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앞으로 어떤 총리 임명이나 내각의 임명이 무슨 정치적 고려라든가 무슨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임명을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일 자체를 위해서 인선이 되고 임명이 될 것이고 또 차관도 전문직이 임명이 되어서 효과적으로 그 부처가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MBC의 장준성 기자. 네, MBC의 장준성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미 관계는 활성화될 수 있겠지만 대북 관계는 상대적으로 경색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선인께서는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사항, 그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향후 남북 경협과 교류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지실 용의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진다고 해서 남북 관계가 소원해질 것이다 하는 등식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남북 관계를 위해서 한미 관계가 다 소홀히 된 점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생각에 한미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오히려 남북 관계를 더 좋게 만들 것이고 또 그렇게 남북 한미 관계가 좋아지면 북미 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질문한 한미 관계는 좋아지지만 남북 관계가 소홀해진다는 것은 다른 기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남북 관계, 협력 관계에 있어서는 현 정권이 지난 10월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합의 사항이 원론적인 수준에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 후속 구체적인 사항을 봐야 되기도 하겠지만은 새로운 정부는 그 합의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또 재정의 부담성, 국민적 합의, 이러한 점을 관점에서 서로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을 이행해 나갈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새 정부의 그 남북 정상회담은 임기 중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정상회담은 저는 극히 그 형식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한일 정상회담이라든가 한미 정상회담, 기타 여러 나라의 정상회담 1년에 한두 번씩 만납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남북 정상이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든가 또는 남북에 다 도움이 되는 어떤 일이 있다면은 언제나 만날 수 있다. 그걸 격식을 지어서 1년 임기 중에 한 번 만난다 이런 것보다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다음에 만난다면 장소는 우리 쪽에서 만나는 게 안 좋겠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분. 예, 세계일보 허범구 기자. 세계일보 허범구 기자입니다. 당선인께는 새 정부 출범 준비를 잘하신 것 못지않게 한나라당의 4월 총선 승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에서는 소위 공천 물갈이론하고 공천 시기 등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 유명해졌던 좌시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다시 나오는 등 지금 상황이 좀 험악합니다. 당선인께서는 공천이 당의 일이라고 하셨지만 총선의 중요성에 비춰서 뭔가 주문 내지 당부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의견을 듣고 싶고요. 더불어 당선인께서는 총선, 지방선거, 대선 이렇게 선거에서 모두 이긴 아주 선거 3관왕의 어떤 신기록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선거에 관한 노하우하고 특별한 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선거에 총선에 대해서 큰 틀의 어떤 조언을 하실 게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당의 공천에 관한 것은 우리 강재섭 대표가 여기 계십니다만은 당의 강재섭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이 공식적으로 그것은 앞으로 공천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단지 저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안정적 지지를 받는 숫자가 됐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 우리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모든 분야가 변화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치도 저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도 국민이 바라는 그러한 방법으로 또 당에서 저는 공정하게 공천 문제 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어느 누구도 개인적 이해나 계보의 이해 이걸 떠나서 저는 협력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것은 뭐 노하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때 저는 승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나라당이 지나간 10년 동안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경선 과정이나 본선에 승리 이르기까지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정말 우리는 깨끗한 선거를 했습니다. 돈 안 드는 선거를 한 아주 가장 역사적으로 모범적 선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지지를 우리가 바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우리 당의 공천이라든가 이런 정책이라든가 전략을 쓰게 되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 겸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분. 예, 뉴데일리의 이기로 기자. 네, 뉴데일리 이기로 기자입니다. 새 정부는 출범 이전에 정부 조직 개편안 통과 등 국회 여야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당선님께 생각하시는 전국 대처 방안, 좀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대통합 민주진화 초등학교 대표 그리고 창당을 준비 중인 이회창 전 국무총리 등 향후 예비 야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했을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이나 또 새로운 총리를 위시한 내각의 인선 이 문제는 아마 역사적인 어떤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안을 제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당적으로 여야가 협력해 주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지난번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의장단과 또 원내대표 정책의장단을 만나서 사전에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내는 안이 그것은 어느 당략의 안이 아니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내는 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거라고 보고 또 야당과 의회 관계는 저는 행정부와 의회 관계는 대등한 입장에서 저는 새로운 협력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이제 4월 이후에 어떠한 야당의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은 야당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또 여야가 또 협력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입니다.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여당 지지하는 그런 시대보다도 여야도 새로운 형태 또 행정부와 의회와에도 새로운 형태의 모습을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분. 예, MBN 매일경제TV의 정창원 기자. 네, MBN의 정창원 기자입니다. 당선인의 잇따른 경제 살리기 행보에 기업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성장률 관련해서 7%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유가 상승이라든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문에 상당히 이 같은 성장률 달성이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이 같은 성장률 공약을 어떻게 달성하실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그 대외 여건이 안 좋을 경우에 또 무리하게 강행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가 상승 압력이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해법이 궁금합니다. 아울러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7% 예측한 것은 임기 5년 또 길게는 10년 경제 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내놓은 비전입니다. 금년에 지금 저희는 이미 정부 예산이 확정이 되었고 또 4월달 총선이 있고 또 2월달에 취임하기 때문에 금년도 경제 운영을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100% 관장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도 저희가 규제를 없애고 또 기업들이 보다 새롭게 변화된 그런 기업 환경 속에서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된다면은 저는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고 경제 성장률도 높일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세계 경제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힘을 모아서 기업과 노동자, 정부, 의회 할 것 없이 모두가 합심하게 되면 오히려 위기 속에서 우리는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가들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 정부는 투자 여건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노동단체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노동단체들에게도 이제 앞으로 이 어려운 경제를 타파하는데 노동자들도 경제를 살리는데 한 축이 되어달라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금년에 7%를 당장 달성할 수 없지만은 6%까지는 우리가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무리하게 한다든가 그런 부작용이 있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제를 회복한다고 해서 무리한 카드를 발행하고 내수를 무리하게 조장했던 일로 인해서 몇 년 후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무리한 것은 하지 않고 단지 이제 물가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3%의 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금년 물가도 3%에서 0.5% 올라서 3.5% 그 사이에서 물가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분. 예, 매일경제시의 설진훈 기자. 매일경제 설진훈 기자입니다. 새 정부가 들었으면 경제 사정이 좀 나아지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국민들 사이에서 높은 건 사실입니다. 또 집값이 떨어지고 주가는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는 등 일부 불안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서려면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 시급한 과제일 텐데요. 종합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과 함께 당장 현안으로 떠오른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인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싶은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집값이 들썩거린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안정세에 있고 오히려 그 주택 거래가 너무 죽어서 지금 경제 전체적인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은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 이상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원칙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그러나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쓰면서도 한편으로 거래는 활성화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투기가 다소 안정된 것 같지만은 지금 거래가 아주 완전히 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장 경제 또 미분양 10만 세에 가까운 미분양 주택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방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우리가 안정시키되 거래는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에서 지금 당과 함께 양도세를 대폭 줄이는 것은 지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2월 국회에서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이것은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만일 이것이 줄어들면 그렇지 않은 어려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16개 시도 지사들과 제가 이제 면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회의에서 제가 토론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지금 이렇게 미분양 주택도 많은데 아직도 지방에 비지역을 이렇게 제한하는 그러한 투기 과열 지구 제한한 것을 풀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허가 문제에서도 기반 시설 부담금이 아주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요걸 조정을 해서
거래를 활성화되고 주택가격은 안정시키는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나가겠고, 종부세는 지금 현재 한 금년에 더 부동산 경기를 좀 파악해 가면서 금년 하반기에 가서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 질문하실 분. 예, 대구 매일신문의 이상곤 기자. 안녕하십니까. 새 대통령 당선 후에 경제 살리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중앙과 지방 모두에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당선인의 의견을 좀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새 정부는 각 지방별로 광역 개발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당선인의 보관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다면은 어느 특정 지역을 완벽하게 규제를 해가지고 그 규제를 통해서 다른 지역이 도움을 받는다는 정책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일시적으로는 필요할 때 쓰지만 그걸 장기적으로 계속 쓴다고 하면은 그는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방 경제를 균형되게 좀 살리겠다는 관점에 있어서는 지방의 경제 여건이 수도권보다도 훨씬 유리한 여건을 늘어주는 것이 시급하다. 어느 한쪽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타 지역보다 수도권보다도 지방이 더 많은 기업 투자가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광역 경제권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수도권 못지않은 인프라를 전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그 지방에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더라도 그 땅값이 비싼 수도권보다는 오히려 지방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나가겠고, 또 구체적으로 각 도시마다 필요한 여건이 있습니다. 기업이 투자하기 위해서 당장의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어느 지역을 이렇게 일일이 이름을 저는 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전국적으로 쭉 도시를 다녀보면은 그 지역이 당면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제들을 뭐 2년, 3년씩 걸려서 늘 검토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역이 당면한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기업들이 투자 여건, 또 새로운 투자, 또 기존의 기업들이 확장해서 시설을 또 확장한다든가 이런 일에도 불편이 없도록 전부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부는 당장의 수도권의 규제를 풀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이 수도권 못지않은 더 경제 여건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가시화를 하고 더더욱 당장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좀 풀어나가는 그런 원칙을 해나가서 지방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분. 예, 경향신문의 박영환 기자. 네, 경향신문 박영환입니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해서 당선인께서는 모든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겠다. 취임 후에 실제 착공까지는 1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운하건설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 반대 의견이 있으니까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1년 동안 여론 수렴을 한 후에 운하 착공 여부를 결정하시겠다는 뜻인지요. 즉 여론 수렴 결과 반대 의견이 많으면 운하 착공 시기를 미루거나 내지는 운하 건설을 포기하실 뜻도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더불어서 한반도 대운하 건설 추진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 인수위나 당 안팎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추진 시기, 방법, 그리고 여론 수렴 절차, 반대 의견 수용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뭐 어떠한 민주국가에서는 특히 중요한 새로운 사업에는 반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은 보면은 아주 안 된다는 걸 전제하에 보도를 하고 있는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 하나는
매우 경제적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하의 문제는 일단 검토가 됐지만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의 예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건 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00%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민자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당장 나올지 없을런지 또 2, 3년 후에 나올지 이것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검토해서 제안이 들어올 때 그 제안이 들어오면은 우리 정부는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또는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이걸 절차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질문하는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 나갈 때 그 절차를 지금 묻는 것인데 이것은 정부의 절차는 없습니다. 1년 제한도 없고 2년 제한도 없습니다. 단지 인수위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초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기초적 검토에서 중요한 항목인 환경이라든가 또는 타당성 이제 아주 기초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뿐이지 이 사업은 민간의 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스케줄이 없다. 한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것, 민자로 하는 것 이것은 정부 자체가 가진 스케줄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아주 원칙적으로 국민적 납득, 합의 이것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제가 청계천 복원을 할 때도 많은 반대자를 3번이나 넘는 만남과 설득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충분한 민자 사업으로서의 정부는 검토를 하면서 해나간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분. 예, 한겨레 신문의 권태호 기자. 네, 이제 한겨레 신문의 권태호 기자입니다. 당선인께서는 어려운 학창 시절을 보내 교육 문제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선인께서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선인의 교육 공약 가운데 대학 입시 자율화와 또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은 일부에서는 오히려 사교육비를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선인께서는 당선인의 임기 안에 일부 대학들이 본고사를 부활하려 할 경우 이를 대학 입시 자율화 방침에 따라 이를 허용하실 생각이신지요. 또 당선인의 뜻과 반대로 그 사교육비가 늘어날 경우에도 자율형 사립고 공약을 계속 추진하실 생각이신지요. 이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은 현재 교육 제도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은 아마 국민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학부모나 또는 당사자인 학생들이나 또는 교육기관인 대학이나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 제도가 되어 있고 이 제도를 가지고는 지금 세계와 경쟁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 하는 것만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아시다시피 해외 초중고생이 1년에 3만 5천여 명이 유학을 가는 그런 나라는 세계 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가는가? 한국 교육이 돈이 많이 들고 교육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는 학부모들에게 지나친 사교육비가 들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대학을 갈 수가 있고 또 다른 대학들도 이제 입시에 자율화를 주지만은 대학이 스스로 본고사를 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이제 질문하는 가운데 자율형 사립학교가 생기게 되면은 거기에 많은 또 다른 과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대한민국이 이 수요자가 많습니다. 교육을 좀 제대로 받아보겠다. 다양한 교육을 받겠다. 좀 수월적인 교육을 받겠다는 그 수요가 있는데도 이제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그것을 막았습니다. 전국의 사립학교를, 자립형 사립학교를 우리가 6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려니까 수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과외를 해서라도 들어가려고 애를 썼고 거기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립형 자율학교라는 명목을 해서 한 100여 개를 전국에 특히 교육이 취약한 농촌 지역이나 중소도시에 그 설립을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을 대부분 뽑고
학생을 뽑지 못해 숫자가 모자라면 또 다른 지역에서 뽑을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숫자가 많아져서 이제는 그 자율학교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아집니다. 그렇게 하고 자율학교 들어가게 되면 정부가 협력해가지고 한 30%의 그 정원에 해당하는 학생 그 장학금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해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교육의 기회는 동등하게 가져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의 대를 끊는 것은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하는 그런 원칙적인 생각을 새 정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지금 일부 언론에서 이것이 오히려 뭐 과외비가 더 드는 것이다, 사교육비가 더 드는 것이다, 본고서가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깊이 그 내용을 보시면은 대학에 들어가는 문이 이제 확실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대학이 자율 입시에 전화를 주더라도 대학이 본고사를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학생들이 내신과 수능과 그 논술고사 이 세 가지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왜 그래 됐습니까? 내신이 문제가 되니까 내신을 살리기 위해서 수능을 등급제로 했지 않습니까? 그 수능을 등급제로 하니까 거기에 변별력이 없어지니까 대학은 논술 시험을 쳐서 변별력을 받겠다 이거 아닙니까? 결국 정부 정책이 무리한 정책을 썼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 제가 듣기로는 연세대학 경영학과는 논술 시험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지금 몰려와서 그 속된 말로 아주 대학 측에서는 대박이 터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다 변별력만 주면요, 수능 등급제를 취소하고 이러면 내신도 반영을 하고 수능 성적도 반영을 하고 하면은 굳이 논술고사도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별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논술고사를 가지고 대학이 뽑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대학에 자율화를 주면은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줍니다. 왜냐하면 신정부는 수능 과목을 시험 과목을 줄입니다. 7개에서 9개 되든 한 4개 정도로 줄여버리면 아이들이 수능 시험에서부터도 우선 상당히 그 어려움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한 사교육비도 줄어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의 이 그 교육 정책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특히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왜 언론에 자꾸 이게 사교육비가 든다, 본고사가 된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전국에 계신 우리 초, 중, 고 1, 2학년 학생 가진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과거보다는 훨씬 수월한 이제 그 제도가 됩니다. 믿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는 입시의 고통을 좀 줄이려는 노력, 또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줄여서 공교육을 통해서도 대학에 갈 수 있다. 물론 공교육도 우리가 살리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지원도 하고 공교육을 살려가지고 공교육을 통해서 성적도 올리지만은 인성교육도 하고 또 그것만 가지고도 대학에서 잠재 능력을 보고도 뽑을 수 있는 이러한 대학의 자율성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계시는 앞으로 대학에 보내야 될 우리 부모님들, 젊은 부모님들께서 훨씬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믿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일보의 신정 기자. 문화일보 신은정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이른바 이명박 특검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만약 특검에서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할 경우 어떻게 하실지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과거 정권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이 되면 검찰총장 등 그 주요 기관장을 새로 임명하기도 했는데요. 이 당선인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아울러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특검 꼭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어떻든 결론을 냈기 때문에 누구든 따라야 합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왈부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존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검찰총장 뭐 이 문제는 뭐 여기서 답변할 것은 아니고요. 이미 제 생각에는 이 건은 저는 검찰이 지나칠 정도로 완벽한 조사를 했고 또 조사를
관계되는 사람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검도 아주 공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당선인 신년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